역사를 찾아서 제29편 을지문덕 수나라 30만 대군을 섬멸하다. 너희들이 높은 벼슬이나 가문과 세도를 믿고서 나를 어리석은 자로 대하려 하는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은 황제인 내가 이곳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이제 보아하니 너놈들의 단점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리하였구나. 이제부터 너희들의 행동을 관찰하였다가 황제와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목을 벨 것이니라. 죽는 것이 무서워서 힘을 다해 싸우지 않고 있다면 좋다. 그럼 내가 죽여줄 것이니라. 지금 우리는 수나라 양제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에 나섰던 영양왕 23년의 전쟁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내용은 군사를 이끌고 떠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고구려의 요동성이 함락되지 않자 수양제가 장수들을 모아놓고 엄포를 놓는 장면입니다. 이 대목이 중국 사서인 수서 동의열전과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양제가 장수들을 향해 그렇게 꾸짖자 여러 장수들이 아연실색하고 무서워서 몸을 떨었다. 양제는 성의 서쪽으로 몇 리 떨어진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번에는 상황을 살피고 있었는데 고구려군은 모든 성을 굳게 지키고 항복하지 않았다. 요동성은 고구려로서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방어 거점이었고 침략 전쟁에 나선 수나라에게는 또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공격 거점이었습니다. 동국대 윤명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요동성이 점령당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성들도 다 점령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신성, 그다음에 계모성 이렇게 현재 심양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에 있는 중요한 성들이 함락을 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당나라 전쟁에서 보여지듯이 요동성을 함락한 다음에 막바로 점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현재 등타편에 있는 백암성이라든가 또는 그 해성에 있는 안시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는 요동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성이기 때문에 항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전술적 필요에 의해서 수양제군과 저렇게 그 거짓으로 유화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 시간을 벌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 공사들은 성루를 지키고 있는 고구려군을 향해 화살을 날려라. 무엇들 하느냐? 성벽을 타고 올라 성 안으로 침입하라. 그러나 수나라 군의 끈질긴 공격에도 불구하고 요동성은 좀처럼 함락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고구려의 초대 국상이었던 명림답부가 청야전술을 구사해서 한나라 대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수양제의 침략 때 고구려가 요동성 전투에서 구사한 전술 역시 청야전술이었습니다. 마을과 들판에서 적군의 군량미로 쓰일 만한 식량과 가축을 없애버리고 모든 백성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싸운다는 전법입니다. 그 요동성은 안시성이라든가 건안성과 달리 평지에 있는 평지성입니다. 평지성이란 것은 이것이 단순한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적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행정 자치 중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구려의 전쟁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공수병진 작전을 펼쳤는데요. 이럴 때면 기마병과 보병을 동원해서 적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수비에 철저하는 건데 이 수비가 바로 그 성을 중심으로 한 항전 구조입니다. 이것을 청야전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은 성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마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철수시키는 겁니다. 식량도 다 태워버리고 그다음에 모든 인원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군인이 돼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와 싸우는 한편으로 일부 군사는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적군이 굶주림에 지쳐 후퇴할 무렵에 공격을 감행하는 고구려 특유의 전술이 바로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양제가 직접 진두지휘했던 군대가 요동성에서 지루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다른 경로를 통해 고구려의 침략에 나섰던 군대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에 동원된 군사들 중 육로군, 즉 육군도 대군이었지만
수로군 역시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의 구매였습니다. 우선 수나라 수로군의 편제와 침투 경로에 대한 윤명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로군 체제거든요. 그래서 24개군 편제 중에서 총 11개군이 수로군 편제로 돼 있어요. 그 작전 범위는 요동반도부터 시작해서 압록강 하구를 거쳐서 대동강 하구 뿐만이 아니라 경기만까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부분은 7개군 체제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일단 출발한 곳은 산동반도 현재 봉래시 옆에 있는 그 옛날 레주란 곳인데요. 여기서 레오아와 주법상이 이끄는 수군이 함대를 거느리고 황해 북부를 횡단해서 평양성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때 당시 동원된 수군들은 강해의 수군이라고 해서 현재 양자강과 해화 지역에 있었던 수로군들을 끌어올려서 전쟁에 참여시킨 겁니다. 자, 드디어 우리 수나라 수로군이 배수에 도착하였다. 군사들은 배에서 내려 전투 태세를 갖추라. 여기서 고구려의 심장부인 평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예, 장군. 여기서 평양까지는 불과 60리 거리입니다. 그런데 고구려 군사는 왜 보이지 않는 게냐? 장군, 저기 고구려 방어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잘 되었다. 장졸들은 진격하라! 좌익이 대장군 내호아가 수백 리에 달하는 선단을 이끌고 바다를 통하여 배수로부터 들어오니 평양과의 거리가 불과 60리였다. 고구려 군사와 마주치자 수나라 군사가 진격하여 고구려 군사가 크게 졌다. 여기서 폐수는 대동강이라고도 하고 예성강이나 청천강이라는 설도 있으나 대동강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수나라 장수 네우아가 이끄는 수군의 규모를 설명하는 삼국사기의 문장 중에 100리에 달하는 선단이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대대적인 군사력으로 고구려를 침공했는지 짐작할 만하죠. 그래서 첫 싸움은 수를 앞세운 수나라군이 일방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고구려군이 패퇴하자 수나라의 대장군 내화와 부총관 주법상 사이에 후속 작전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보았느냐? 고구려 군이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도망가기에 바쁘지 않더냐? 이 기회에 군사를 몰고 평양성으로 진격해야겠다. 장군, 아니되옵니다. 부총관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우리 군사만으로 평양성을 치는 것은 무리입니다. 육로군에 도착하면 그 군사와 합세하여 평양성을 공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옵니다. 여기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허, 부총관은 겁쟁이 같은 소리 집어치우라. 지금의 승세를 몰아 우리는 평양으로 진격할 것이다. 자, 장졸들은 나를 따르라! 수나라 군사는 평양성으로 진격을 감행하였고 고구려 군사는 그들의 공격에 밀려 후퇴를 거듭합니다. 수나라 장수 네오하는 후퇴하는 고구려군을 성 안으로까지 쫓아 들어가서 군사를 풀어 백성들을 사로잡고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런데 과연 평양성을 지키고 있던 고구려군은 네오아의 군사들에게 그처럼 일방적으로 밀려서 성을 내줄 만큼 허약한 군대였을까요? 한편 그 시각 평양성의 예성에 있는 빈 절간에는 고구려 군사들이 몸을 숨긴 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군, 지금 내호와와 주법상이 주의하는 수나라 수로군을 성 아래까지 유인하여 싸웁니다. 잘하였다. 자, 지금 수나라 오랑캐들은 재물을 약탈하느라 정신이 팔려있다.
이 때를 이용하여 일시에 적을 섬멸할 것이다. 장조를 불문하고 적장 내호와를 잡는 사람에게는 후한 상을 내릴 것이니라. 공격하라! 수나라 군사가 재물을 약탈하느라 미처 대오를 정비하지 못하는 사이에 절간에 숨어있던 고구려 군사가 출동하니 내호와가 크게 패하였다. 내호와는 간신히 포로 신세를 면하였고 살아서 돌아간 군사는 수천 명에 불과했다. 고구려 군사는 달아나는 적을 선창까지 추격하였다. 그러나 주법상이 진을 정비하여 대비하고 있으므로 고구려군은 곧 물러나왔다. 수나라 장수 내호와는 바닷가로 돌아가서 주둔했으나 다시는 감히 다른 수나라 군사와 접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 고건무 장군은 이들에게 유인 작전을 펼쳐서 싸움에 패하는 척하면서 결국 평양성 60리 밖까지 끌어들인 다음에 당시 빈 절간 같은 곳에서 수나라의 수군을 공격해서 결국 수군을 거의 경멸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원래 수로군의 목적은 평양성까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동강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다음에 바로 북상에 내려는 우중문의 우문술의 군대와 협공을 해서 고구려의 중심부를 공격하는 작전이었었는데 당시 수로군 총사령관이었던 내호와가 욕심을 내면서 평양성 60리 밖까지 갔다가 결국 고구려군의 유인 작전에 말려서 패퇴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 수나라의 수군을 크게 무찔렀던 고구려의 지휘관은 고건무라는 장수였는데 그가 바로 영양왕에 이어서 고구려의 제27대 임금으로 즉위하여 영유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영양왕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앞에서 대동강을 통해 상륙했던 내호와의 수로군이 성급하게 평양성 공격에 나섰다가 고구려군에게 대패했다는 내용 소개해드렸죠. 그렇다면 수나라의 수군이 기다렸다가 합세하기로 약속돼 있었던 군사들은 그 무렵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삼국사기의 그 대목을 살펴보기로 하죠. 좌익위 대장군 우문술은 부여로 출동하고 우익위 대장군 우중문은 낙랑으로 출동하고 좌효위 대장군 형원항은 요동으로 출동하고 우어위 장군 장근은 양평으로 출동하고 우무후 장군 조효제는 갈석으로 출동하고 탁군태수 최홍승은 수성으로 출동하고 호분 당장 위문승은 증지로 출동하여 모두 압록강 서쪽에 집결하였다. 각각 다양한 경로로 출발했던 30만이 넘는 수나라의 군사들이 압록강 서쪽에 집결하여 대규모 부대를 이룬 것입니다. 이 부대의 지휘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우문술과 우중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평양성을 향해 진격하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장졸들은 듣거라! 우리는 고구려의 심장부인 평양을 향해 진격할 것이다. 지금부터 전쟁에 필요한 장비와 식량을 지급할 것이다. 갑옷, 짧은 창, 긴 창, 옷감을 비롯해서 각종 전투 장비를 지급하고 군사들과 말에게 100일분의 식량을 줄 것이다. 만약에 짐이 무겁다 하여 도중에 곡식을 버리는 자가 있으면 즉시 참수할 것이다. 알겠는가? 몸에 지니는 갑옷과 무기 같은 전쟁 장비만 해도 그 무게가 상당할 텐데 100일분이나 되는 식량까지 한꺼번에 나눠주면서 짊어지고 가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무리한 명령을 내려야 했을까요? 동국대 윤명철 교수와 우리역사문화연구소 김용만 소장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지역이 고구려족을 공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군량미와 군수물자의 수성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왜 그러냐면은 요동지방은 겨울에는 추워서 움직일 수가 없고요. 음력 9월까지는 모든 작전을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는 굉장히 비가 많기 때문에 유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특히 하구에는 요택지대라고 해서 그 지역에는 그 인마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수양제 입장에서는 일단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많은 그 전비와 함께 군량미들을 갖고 군수물자를 완비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해 오른 것이죠. 그 뒤에 고구려의 그 여러 정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보급로를 차단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당나라는 이제 무리하게 발동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수나라로서는 현 610년 상황에서도 보급로가 스스로 끊겼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급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들어가라. 즉 고구려한테 보급로를 차단당하더라도 30만 5천 명 정도의 군대라면 수도까지 함락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계산으로 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1인당 100일치의 식량이라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100일 동안 굶주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기 스스로 식량을 버리면서 굶주렸던 것이 그들의 계산에서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그 많은 보급품을 짊어진 채 행군하라는 명을 받은 수나라 군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삼국사기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수나라 군사는 각각 석섬 이상의 짐을 지게 되었으므로 그 무게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다. 도중에 곡식을 버리는 자는 참수한다는 장수 우문술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군졸들은 장막 밑에다 몰래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곡식을 묻어버렸다. 이에 따라 겨우 중간쯤 행군했을 때 군량은 이미 떨어져 버렸다. 어쨌든 수나라 군사는 평양을 향해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맞아 싸울 고구려 진영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고구려의 사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수양제가 신하인 우중문에게 사전에 내렸다는 비밀 지령 한 대목을 들어보시죠. 이번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만일 고구려 왕이나 을지문덕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죽이지 말고 반드시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물론 여기서 고구려 왕이란 영양왕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을지문덕인데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의 영웅이라는 사실이야 모르는 사람이 드물겠죠. 그런데 을지문덕이 언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수양제의 침공 당시 고구려에서 그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삼국사기의 열전편에도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을지문덕의 집안 내력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천성이 침착하고 용맹스러웠으며 지혜와 재주가 있었고 더불어 글을 지을 줄 알았다. 그렇다면 수나라의 양제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영양왕과 을지문덕은 특별히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 비밀리에 명령을 내렸다는 기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구려 연구재단 이성재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영양왕이 이제 제일 통치자니까 그럴 거고 아마 그 실제로 그 총괄해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을지문덕이라고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양반의 지위가 당시에 우리는 그냥 을지문덕 장군 하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전시니까 장군이라고 칭했던 건지 아니면 그 을지문덕이 실제로는 국정의 최고 대신이라든가 훗날 같으면 막리지나 그런 지위였는지 그건 아직 불분명하죠. 대신 그 당시 고구려에서 그 최고위급에 속하는 중신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영양왕과 을지문덕은 평양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수나라 대군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를 놓고 전략 마련에 골몰합니다. 우문술과 우중문이 이끄는 수나라 대군이 평양성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다 하는데 우리 고구려의 군사로 그 많은 적군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대왕마마, 수나라의 대군과 마주 싸워서는 적을 물리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어허,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는가? 예, 우선 적진에 들어가서 저들의 군사 규모가 어찌 되는지, 장졸들의 사기와 군량 보급 실정은 어떠한지를 정탐한 다음에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옵니다. 허나 누구를 적진에 보내서 무슨 수로 저들의 사정을 정탐할 수 있단 말인가? 소장이 다녀오겠사옵니다, 대왕마마. 유례없는 대군을 이끌고 작심하고 정벌에 나선 적군에 본 거지. 장군이 들어가서 무엇을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소장이 대왕마마의 항복명령을 전하러 왔다고 거짓으로 알고 수나라 군사의 동태를 살피고 오겠사옵니다. 자, 이리야! 을지문덕은 영양왕의 항복 명령을 전하겠다면서 단신으로 수나라 진영으로 달려가는데
과연 수나라 장수들이 그 계책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양왕은 을지문덕을 수나라 군영으로 보내 거짓으로 항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실력 유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수양제로부터 고구려 왕이나 을지문덕을 사로잡으라는 비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중문은 을지문덕을 사로잡으려 하였으나 때마침 위무사로 와 있던 유사룡이 강력히 말리는 바람에 을지문덕을 돌아가게 하였다. 그런데 수나라 장수 우중문은 을지문덕을 보내준 다음에야 후회를 하고는 부하를 뒤쫓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은 잠깐 멈추시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뒤따라왔느냐?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으면 지금 수나라 군영으로 다시 와도 좋다고 우리 장군께서 말씀하셨소. 지금 함께 돌아갑시다. 이리 가자! 할 말이 더 있으면 다시 오라는 수나라 장수의 속임수가 어설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을지문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압록강을 건너와 버립니다. 한편 제발로 코앞까지 찾아왔던 을지문덕을 놓쳐버리고 나서 우중문과 우문술 두 수나라 장수 사이에서는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이제 군량이 다 떨어졌으니 군사를 물려 돌아가야겠소. 무슨 소리요? 우문술 장군은 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도 수가 적은 적군을 무찌르지 못했으니 무슨 낯으로 황제 앞에 나타나겠단 말이오? 지금 정예의 부대를 출동시켜서 을지문덕을 뒤쫓아가면 고구려 군대를 무찌를 수 있을 것이오.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다고 하나 굶주리고 지친 군졸들을 이끌고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 않았소. 난 우문술 장군이 이 전쟁에서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 옛날 명장들이 전공을 세운 것은 군사에 관한 일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우린 사사건건 의견이 다르니 어찌 전쟁을 이길 수 있겠소? 당장에 을지문덕을 쫓아가서 고구려군을 무찌르자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우중문인데 수양제는 그가 평소야 계략이 뛰어나다고 신임을 해서 우문술의 군사 지휘를 자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을지문덕 장군이 이제 위계라고 그러죠. 거짓 계책을 세워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내부를 탐지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당시 우중문과 우문술이 이끄는 군대는 그동안 요하전선에서 수양제 친정군도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중문과 우문술이 이끄는 별동대도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피폐했고 그다음에 군량미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같은 그 큰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 체제의 문제인데 모든 전권을 그 전방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그 지휘관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건 많이 있죠. 당시 수나라는 이른바 제후국으로 거느리고 있던 여러 세력들로부터 군사를 차출하다 보니 전투력의 질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거기다 장수들끼리의 의견 충돌까지 빚어져서 지휘체계 역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문술은 내키지 않았지만 3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을지문덕의 부대를 추격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안되겠다. 고구려군은 싸움을 그만두고 후퇴하라! 장군, 우리 고구려군이 사기 충천하여 수나라 군사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하여 번번이 후퇴를 명하십니까? 지금 수나라 군사는 굶주리고 지쳤다. 그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어야 한다. 자, 후퇴하라! 을지문덕은 적진에 들어가 정탐한 결과 수나라 군사들이 굶주림으로 지쳐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적군의 힘을 빼기 위해서 싸울 때마다 말을 돌려 일부러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수나라의 우문술은 하루에 7번 싸워서 7번을 모두 이겼다. 그들은 여러 번 이겼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밀려서 곧 동쪽으로 살수를 건넜다. 그들은 평양성 30리 떨어진 곳에 이르러 산을 의지하고 진을 쳤다. 자, 내가 시 한 수를 썼으니 이것을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갖다 주도록 하라. 예, 장군. 이야! 을지문덕은 수나라 장수 우중문을 잔뜩 축혀 세우는 내용의 시 한 수를 써서 보내는데 이 시의 내용은 삼국사기 열전편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의 신통한 책략은 천문을 통달하였고 기묘한 계획은 지리를 통달하였구나. 전쟁에 이겨서 그 공로도 장하거니 이만 만족을 알아차려 돌아가는 것이 어떠하리? 어떻습니까? 수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던 우중문을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당시 수나라 군사는 굶주림에다 극도의 피로가 겹쳐서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고구려 민가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병사들의 군량을 구해오라 했거늘 왜 소식이 없느냐? 장군, 고구려 백성들이 들판에 전물마저 불태우고 곡식과 가축을 모조리 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양식 한 톨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요동성 전투를 소개할 때 들판을 깨끗이 비워버리고 성 안으로 대피한다는 의미의 청야 전술을 소개했는데 우리 역사문화연구소의 김용만 소장은 이 청야 전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들판을 비워주고 적군에게 한 톨의 식량도 주지 않을 수 있는 고구려 사람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청야 전술의 성공 여부는 사실 고구려인들이 수나라에게 대항하려는 그 적개심 또는 그 싸우려는 의지,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휘부에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야 전술을 사용한 것이지, 만약에 저렇게 엄청난 대군이 오는데 백성들이 이번 전투는 졌다 하고서 그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순간에는 이 전술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들은 중국 민족과는 다르다는 고구려 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고구려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침략 세력에 대한 적개심, 이런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그처럼 일사불란하게 전쟁에 협조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쟁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 우문술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문술 장군, 만일 장군이 수나라 군사를 거두어 돌아간다면 내가 고구려 대왕을 모시고 수나라 황제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항복을 하겠소. 을지문덕의 항복 제의를 받은 수나라군 진영에서는 군사의 진퇴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을지문덕의 항복 제의 뒤에 무슨 음모가 숨어있을지 모릅니다.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군사는 다시 싸울 수 없을 만큼 지쳤어. 그리고 평양성까지 당도한다 해도 그 석이 워낙 험하고 견고한지라 조기에 함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구려군의 항복 약속을 믿고 군사를 물리십시다. 하는 수 없지. 그렇게 합시다. 헌데 을지문덕이 후퇴하는 우리 수나라군을 그저 두고 보기만 할 것이라 생각하오. 만일에 대비해서 방진을 치면서 후퇴해야겠어. 자, 수나라 군사는 듣거라! 고구려가 드디어 항복을 해왔느니라. 지금부터 황제 폐하가 계시는 요동으로 갈 것이다. 방진 대형으로 출발하라!
드디어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방진대영이란 군사를 사각형으로 포진시킴으로써 상대가 사방 어디에서 공격하더라도 방어할 태세를 갖추면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을지문덕으로부터 고구려 왕과 함께 수나라 황제에게 가서 항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루어진 철군이었지만 우문술과 우중문 부대의 고구려 정벌은 을지문덕의 위장전술과 유인작전에 말려서 이 단계까지만 해도 실패한 셈이었습니다. 적을 내부 깊숙이 유인해서 자연지형을 최단대로 활용하면서 타격을 가하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계속 싸울 때마다 패하는 형식을 취해서 그들을 내부로 깊숙이 끌어들인 다음에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군량미를 떨어뜨리게 하고 염전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지형을 최대한대로 활용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살수대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수의 위치에 관해서는 현재 일반적으로는 청천강으로 알려져 있는데 압록강이라는 설도 있고 요하에 있는 대양하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적군의 병사들이 지칠 대로 지쳐서 염전, 즉 전쟁이라면 진저리를 치는 상황으로까지 유도했던 을지문덕의 전략에 그들이 말려든 셈이었는데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드디어 살수에 이르렀는데 장군, 지금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을 그냥 살려보낼 작정입니까? 적군의 대열이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후면을 칠 것이다. 자, 지금이다! 공격하라! 을지문덕의 고구려군이 강을 건너던 수나라 군사의 후방을 일시에 공격하자 수나라 군사는 대우가 흐트러져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이성재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고구려군에서 그 건널 때까지 내버려 두다가 건너기 시작하면서 뒤를 이제 들이쳐가지고 그 후미에 있던 부대를 이제 후방을 지켜줘야 될 부대를 먼저 이제 괴멸을 시키니까 그 앞에 있던 그 부대들이 이제 건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군가 뒤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갖다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부대가 지금 온전한 부대고 온전한 군대였다면 곧바로 돌아서 가지고 뭐 반격을 한다든가 할 텐데 지금 이 부대는 이제 워낙 지쳐 있는 부대인데 간신히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대오를 지어가던 부대인데 그 후미 부대가 이렇게 전멸했다는 건 결정적인 거죠. 이 부분을 삼국사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문술의 군사가 살수에 이르러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고구려 군사가 후방에서 그들의 후속 부대를 공격하였다. 수나라 장군 신세웅이 여기에서 전사하였다. 그러자 여러 부대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걷잡을 수가 없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장수와 군졸들은 뛰어서 도주했는데 하루낮 하룻밤 사이에 압록강까지 450리를 행군해야 했다. 처음 그들의 군사는 30만 5천 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갔을 때는 2,700명 뿐이었다. 30만 5천 명의 수나라 대군 중에서 겨우 2,700명만을 살려보내고 나머지를 모두 몰살시켰으니 을지문덕이 살수 전투에서 거둔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한편 대동강 하구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수나라의 수군 역시 우문술의 30만 대군이 을지문덕에게 몰살당하다시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퇴각합니다. 이때 요동에 있던 수양제는 살수 싸움의 결과를 보고받고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무엇이라 하였느냐? 을지문덕 하나를 잡지 못하고 30만이나 되는 군사를 살수에서 다 잃었단 말이냐? 에헤이, 여봐라! 우문술이 저놈의 몸뚱아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장안으로 압송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정규군 113만 3,800명에다
군량 수송을 맡은 인원까지 합하여 200만 명이나 나섰던 수양제의 두 번째 고구려 정벌은 처참한 패배로 끝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려 정벌에 대한 수양제의 편집증에 가까운 집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수양제는 전국의 군사들을 탁군, 즉 지금의 북경 지역으로 소집한다는 조서를 내리고 전쟁에 쓰일 군량을 저장하도록 지시합니다. 고구려와 같이 하찮은 것들이 감히 삼국을 무시하다니, 이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더냐? 오늘날 우리 수나라의 국력이 바닷물을 다 보내고 산을 옮길 수도 있겠늘 고구려 따위의 적이야 어찌 상대가 되겠느냐? 고구려를 다시 정벌할 것이니라. 일부 역사학자들은 수양제의 이러한 집착을 두고 자신은 마땅히 한나라 무제와 같은 통일천하의 황제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된 일명 한무제병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황제 폐하, 고구려가 오랑캐로서 예절을 지키지 못한 것은 어디까지나 신하로서의 일이옵니다. 천군 무게의 큰 활은 생지를 잡는 데 사용하지 않는 법이옵니다. 어찌하여 직접 천자의 자리를 더럽혀 작은 도적을 대적하려 하시옵니까? 수양제의 세 번째 고구려 정벌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사람은 좌광록 대부 과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양제는 끝내 자신의 고구려 정벌 의지를 관철시킵니다. 고구려가 제후국으로서 역할을 안 하니까 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황제로서의 어떤 강한 책임의식, 이것이 일종의 강박관념까지 연결돼서 전쟁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하는, 그래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그런 집착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612년 전쟁에서도 무리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613년, 14년에 계속 자신이 또 쳐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스스로를 관념상으로 자꾸 이렇게 강박시켰던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수나라의 비효율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수양제는 살수에서 을지문덕에게 패해 쇠사슬에 묵힌 채 소환되었던 우문술에게 또다시 군사 지휘를 맡깁니다. 장수 우문술은 전일의 참담한 패배를 이번에 반드시 서륙해야 할 것이다. 양의 신과 함께 평양으로 진격하라. 그리고 왕인공은 부여를 경유하여 신성으로 진군하라. 고구려 군사 수만 명이 이들과 대항해 싸우다가 왕인공의 강병 1000여 명에게 패배하였다. 고구려 군사는 성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구려로서는 수나라 대군과 맞서 싸우는 것은 너무 큰 희생이 뒤따른다고 판단하고 또다시 들판을 비우고 성 안으로 들어가 방어에 전념하는 이른바 청야전술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필코 요동성을 함락할 것이다. 장수들은 굳이 내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알아서 군졸들을 지휘하도록 하라. 자, 요동성을 공격하라. 수양제는 이전의 전쟁에서는 모든 장수들에게 반드시 자신의 명령을 받고 나서 진퇴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그런 방식의 지휘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장수들에게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말겠다고 생각했는지 성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와 장비들, 그리고 공격 방법을 다양화했습니다. 적군이 이제 총재칸이라는 것을 타고 이제 성벽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이제 사다리를 이제 밀어서 떨어뜨리거나 또는 뭐 화살을 쏘거나 또는 뜨거운 물을 붓거나 또 이제 불화살 돌멩이를 던져서 이들을 떨어뜨리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죠. 성벽이 높다 보니까 이제 적군에서는 이제 이 성벽을 이제 무너뜨리려는 이제 그런 이제 무기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석차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돌을 던지는 것, 요즘 말하면 대포식이죠. 이런 거를 이제 쏴서 성벽에 큰 돌을 부딪혀서 성벽을 이제 깨트리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성에서 취약한 부분인 성문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문을 이제 직접 충돌해서 이제 깨트리라고 하는 이런 충차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수나라 군사가 동원했다는 충재간이라는 공격용 사다리는 그 길이가 15장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이면 150척이 되고 이를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50여 미터가 된다는 얘긴데 당시 요동성의 성벽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재간이라는 성곽 공격용 사다리를 세우고 심광이라는 수나라 병사가 그 끝에 올라서서 요동성 내부를 내려다보며 고구려 군사와 접전하여 10여 명을 죽였다. 고구려 군사가 앞다투어 그를 밀어냈는데 그는 땅에 닿기 전에 사다리에 매달려 있던 줄을 잡고 다시 올라왔다. 수나라 군사가 50여 미터나 되는 사다리를 세우고 그 끝에 올라서서 성을 내려다보며 활을 쏘자 고구려 군사들은 그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러자 다시 줄을 타고 올라오고 흡사 서커스단의 고개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수양제가 즉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저 용맹스러운 병사가 심광이라 하였느냐? 내 황제로서 저 용맹스러운 병사에게 조산대부라는 표수를 내리겠노라. 그 외에도 운제라고 불리던 구름 사다리를 이용해서 성벽을 기어오르기도 하고 아니 되겠다. 성벽을 타고 넘지 못할 것이라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될 것 아니겠느냐. 수나라 군사들은 땅굴을 파도록 하라. 삼국사기에는 이 땅굴을 땅지자에 길도자를 써서 지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성벽 아래로 굴을 파서 지하 통로를 만든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외에 수나라 군사가 요동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윤명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 당시 동원된 것을 보면은 운제라고 그래서 무슨 구름 사다리, 높은 사다리가 있어서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사다리에서 공격하는 이런 운제를 동원한다든가 지도라고 해서 일종의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작전을 개시하기도 하고요. 특히 얼양대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를테면 흙으로 쌓은 부대 100만 개를 동원해서 그것을 이를테면 건물 비슷한 내지는 길 비슷하게 쌓은 다음에 그 위에서 적을 공격하는 시설입니다. 일종의 인공산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이 얼양대도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작전의 변화를 주어가면서까지도 공격했습니다만 여기서 얼양대 혹은 얼양대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수나라 군사가 고구려 요동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얼양대도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다리로 성벽을 타고 넘기도 어렵고 땅굴을 파고 지도를 내는 것도 용이치 않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겠다. 저 요동성의 성벽 높이만큼 산을 만들어버리면 될 것 아니겠느냐. 황제 폐하, 산을 어떻게 만든다 하시옵니까? 군사들에게 가만이나 자루를 나눠주고 거기다 흙을 채우도록 하라. 그 흙자루를 100만 개쯤 쌓아 올리면 성벽 높이만큼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수나라가 그것과 좀 다르게 사용했던 것이 이제 얼양시대도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그 큰 부대 100만 개를 만들어서 흙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그 645년에 당나라가 안시성을 공격할 때 토산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과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얼양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산을 만든 거지만 이때는 이제 체계적으로 아예 높게 쌓아서 성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활을 쏴서 성 안을 내려다보게끔 하는 이제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용만 소장의 설명이었습니다. 흔히 중국하면 6.25 전쟁 때의 인해 전술을 떠올립니다만 높은 성벽을 넘기 위해서 흙포대자루 100만 개나 동원하여 성벽 높이의 산을 만든다는 것은 군사의 머릿수가 웬만해서는 하기 어려운 발상이겠죠. 그 얼양대도가 완성됐을 때
이런 모습이 된다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100만 개의 자루에 흙을 채운 다음 성과 높이가 동일한 둑기를 쌓게 되는데 그 둑길의 폭은 30보이다. 그 둑길 위에 팔륜누거라는 것을 올려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성 안을 내려다보며 활을 쏘아 공격한다. 그 어량대도가 구축되어서 수나라 군사들이 그 위에 올라서서 요동성 안쪽을 내려다보며 활을 쏘아 공격했다면 고구려군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실제로 수양제의 그러한 공격 계획이 알려지자 요동성 내부에 있던 고구려 군사들은 위협을 느끼고 위축돼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폐하께서 황도를 비우고 전쟁터에 나온 틈을 타서 역신의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옵니다. 무엇이라고? 반란이라 하였느냐? 그 반역을 획책한 무리의 수괴가 누구라 하더냐? 예부 상서 양현감이라 하옵니다. 양현감. 그놈이 감히 황제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단 말이냐? 양현감이라는 사람은 그 술을 개창한 그 수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술을 건국한 그 개국공신이었던 양소의 아들이었는데, 그 당시로 보면 그 수나라에서 그 권력의 이제 가장 핵심부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판단하기엔 아마 자신들이 이제 그 개국을 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그 수나라 왕조를 엎고 그 양씨의 나라를 갖다 이제 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당시 수나라 내정에서 문제점이 벌써 이제 두 차례의 침입을 통해서 벌써 심각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현감은 그 내건 슬로건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거죠. 이제 수양제의 거듭된 고구려 정벌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실증을 느끼는 염전 의식이 확산돼 있었기 때문에 양현감은 그런 여론을 선동하여 수양제에게 들고 일어나라는 경문을 천하에 유포함으로써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양씨 왕조를 세우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수나라 백성들이 수양제의 거듭되는 고구려 정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노래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나라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불려지던 무향요동 낭사가라는 노래인데 농민 반란군을 지휘하던 지세랑이라는 자가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수나라 백성들이 어떤 곡조로 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사를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장백산 아래에서 나는 비단옷 대신에 농부의 옷을 입었네. 긴 창이 하늘의 반을 가리우고 전쟁 무기를 실은 수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네. 산 위에서 노루와 사슴을 잡고 들에서는 소나 양을 잡으며 평화롭게 지냈는데 문득 들으니 관군이 도착하여 칼을 들이대고 전쟁터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고 하네. 사람들이여, 요동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참혹하게 머리가 잘리어 부상당한 모습을 상상하라. 수양제에 거듭된 고구려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못 거뒀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고구려로 공격하다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당시 수나라에서는 무향요동 낭사가라는 노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쓸데없이 요동에 가서 젊은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반전가요죠. 당시 수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구려를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이제 무모한 대원정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게 되고 성과도 없다 보니까 수양제는 이제 급격히 자신의 지지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그것은 전국적인 이제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허허, 아니 되겠다. 이 무엇들 하고 있느냐?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당장 멈추도록 하라. 황제 폐하, 그러면 철군을 하는 것이옵니까? 반란이 일어났다 하지 않았느냐? 우문술 장군은 당장 달려가서 반역자의 수계 양현감을 비롯한 역도들을 소탕하도록 하라. 무엇들 하고 있느냐? 군사들을 거느리고 황도로 돌아갈 것이니라. 알겠사옵니다.
수나라 군사는 철군하라! 수양제는 부랴부랴 군사를 물려서 철군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고구려에서는 수나라군 준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양제는 여러 장수들을 불러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도록 하였다. 군수 기재와 공격용 도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병영과 보루, 장막들도 자리에 둔 채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군사들의 마음은 흉흉하여서 다시 부대를 정비하지 못하고 여러 갈래길로 흩어졌다. 고구려군은 수나라 군사가 속임수를 쓰는 줄 알고 의심하였다. 그런데 수나라 장수 한 사람이 수나라의 군영을 이탈하여 고구려 쪽으로 투항해 옵니다. 그대는 누구인고? 고구려 대왕 마마, 수나라 병보씨랑 국사정이라 하옵니다. 수나라군 장수가 고구려 군영에 단신으로 나타나더니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대왕 마마,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투항한 것이옵니다. 지금 수나라 황도에서는 양현감이라는 대신이 반란을 일으켜 수나라 황제가 부랴부랴 군사를 물려 돌아가고 있사옵니다. 허허,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대도 수나라 장수로서 마땅히 함께 철군하여 반란군을 진압해야 마땅하거늘 어찌하여 고구려에 투항을 하겠다는 것이냐? 대왕 마마, 소장은 반란을 주모한 양현감과 각별한 사이로서 양현감의 거사 업무를 미리 알고 있었사옵니다. 고구려에서는 망명을 요청하러 온 곡사정의 얘기를 듣고 나서야 수양제가 허겁지겁 철군을 하게 된 이유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철군을 시작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군사를 풀어 추격에 나섭니다. 자, 그렇다면 수양제는 이쯤에서 고구려 정벌의 야망을 접게 될까요?